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또 올랐다고 하고 기초연금은 언제 끊길지 모르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족에게 용돈 보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죠. 게다가 보이스피싱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옵니다. 저도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런 걱정에 시달려야 한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본 정보들입니다. 연금과 세금, 지원금부터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한결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돈 더 내야 하는 건가? 하고 걱정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이번 7월부터는 정말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 9,000원, 지역 가입자분들은 최대 18,000원까지 더 내셔야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야 할 돈은 더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로는 지금처럼만 가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은 다단계 사기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호 선생님이라고 올해 70이 되신 분인데요. 그분도 처음에는 연금이 줄어들까봐 매일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합니다. 신문을 뒤적이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셨지만 복잡한 내용들만 가득해서 더 혼란스러우셨대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직접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가서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망설이셨지만 결국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셨던 거죠. 상담사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에너지 바우처나 통신비 지원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바로 신청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증명서 같은 기본적인 서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기존에 받던 돈 외에 추가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셨습니다. 기초연금 명목으로 받는 돈도 있고 에너지 바우처로 받는 돈도 있고 통신비 지원금도 있었거든요. 작은 돈들이지만 모이고 보니 제법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면서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매달 받는 돈이 늘어서 생활이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비 걱정도 덜하게 되었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다른 방법들을 함께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제도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모르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추가 지원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아요. 기초연금 잘 받고 계시나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 보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런데 혹시 아세요? 이 기초연금이 언제든지 줄어들거나 아예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올해 4월 25일에도 갑자기 중단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이유를 아시나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집값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둘째는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많이 나오면 그것도 소득으로 계산돼요. 셋째는 현금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미숙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세가 되셨는데요. 그분은 오랫동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자녀분들이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다며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라고 권하셨대요. 처음에는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평생 살던 집이니까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녀들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결국 집을 팔기로 하셨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큰 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남은 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셨어요. 이제 이자로도 생활비 보탬이 되겠다 하고 기뻐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몇 달 뒤에 갑자기 기초연금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 조사를 다시 하니까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집을 팔아서 오히려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느냐고 항의하셨대요. 담당자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집을 팔아서 생긴 현금이 예금으로 들어가면서 재산 기준을 넘어선 거였어요. 게다가 그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소득으로 잡혀서 이중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그분은 정말 억울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시면서 방법을 알아보셨어요. 그러다가 복지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상담센터에 가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니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분이 가끔 동네 어린이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또한 예금을 조금 다르게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너무 큰 금액을 한 곳에 모아두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넣거나 일부는 보험 상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하셨지만요. 그렇게 해서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알아보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지금은 매달 기초연금도 받고 도우미 일도 계속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몰랐으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알고 보니 방법이 있더라고 하시면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소득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같은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거나 예적금을 정리하실 때는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자활근로 같은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감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에게 용돈 좀 보냈는데 세금 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요즘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국세청에서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에 큰 돈이 오가면 증여로 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보죠.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나 병원비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사가 더욱 강화되는 거죠. 은행 거래 내역도 컴퓨터로 다 추적이 되니까 숨길 수도 없고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박영자님이라는 분인데요. 올해 75세가 되셨어요. 그분은 딸이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느라 생활이 빠듯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셨죠. 딸도 처음에는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그분이 손주들 우유값이라도 하며 계속 보내드렸대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증여세 안내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분은 정말 기가 막히셨다고 합니다. 내 딸에게 생활비 보내준 게 왜 증여냐고 항의하셨지만 담당자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하더래요. 그분이 보내신 돈이 총 1,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라는 거였어요. 그때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모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세금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딸도 미안해하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분의 아들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어본 동료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증거만 제대로 남기면 괜찮다는 거였어요. 생활비나 병원비 같은 정당한 용도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분은 송금할 때마다 계좌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꼭 적으셨어요. 그리고 딸에게도 엄마가 생활비 보내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기록을 남기셨죠. 큰돈을 보낼 때는 아예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관해 두기도 하셨고요. 국세청에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니까 조사 결과가 바뀌었어요.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은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 준 거죠. 그분은 진작 알았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라고 하시면서도 이제는 안전하게 송금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요즘은 매달 송금할 때마다 반드시 메모를 남기신대요. 손주 학원비, 딸 병원비, 생활비 보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딸과 통화할 때도 엄마가 보내준 생활비 잘 받았지? 하고 물어보셔서 자연스럽게 기록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 송금도 요즘은 조심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정당한 목적이라면 증거만 제대로 남기면 문제없거든요. 메모 하나, 문자 한 줄, 간단한 차용증 하나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분들에게 돈을 보내실 때는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계좌 이체할 때는 반드시 생활비, 병원비, 학원비 같은 구체적인 메모를 남기시고요.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관해 두세요. 작은 관심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소식 종종 들리시죠? 우리 시에서 30만 원 준다더라. 4인 가구면 120만 원이래 이런 소식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지원금을 실제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소식은 들어도 정작 받지는 못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받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찾아와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알아보고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거나 알아도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고 나서야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최철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세가 되셨는데요.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어느 날 이웃분으로부터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에게 30만 원씩 준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설마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정말 그런 제도가 있더래요. 조건도 맞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그때 실수를 하셨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야지 하고 미루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이웃분이 그 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났다더라 하는 말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분은 정말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3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는 돈인데 그냥 놓쳐버린 거죠. 그때 바로 갔으면 됐을 텐데 하고 한참 동안 아쉬워하셨대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은 이 일을 계기로 다른 지원 제도들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마을 이장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도 받아보셨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생각보다 많은 지원 제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새로 신청한 게 복지카드였어요. 이 카드가 있으면 대중교통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문화시설 이용료도 할인해준다고 했어요. 그분은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등록등본하고 소득증명서 정도만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금방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분은 지원금 소식이 들리면 바로바로 확인해 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알아보라고 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 덕분에 여러 이웃분들이 놓칠 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조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원금은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르면 물어보고 알면 바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하셨고요. 이처럼 지원금은 정말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일부 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있어서 받고 나서도 빨리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나 금액, 조건이 다르니까 반드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으시면 바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나라에서 자동으로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지원금 소식이 들리면 바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고 사용 기한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이야기예요. 혹시 최근에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전화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카드 배송되었습니다. 택배 주문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전화 말이에요. 요즘 이런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화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계셔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당연한 내용으로 접근해요. 택배 받으실 분 계시나요? 카드 주문하신 거 배송 나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잘못 걸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개인정보가 도용된 건 아닌지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점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휴대폰에 보안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상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해요. 한번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끝입니다.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가고 본인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할 뻔한 분이 계십니다. 김순자님이라는 분인데요. 올해 74세가 되셨어요. 그분도 어느 날 택배기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님, 택배 주문하신 거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분은 처음에 나는 택배 주문한 적 없는데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래요. 그분은 개인정보 도용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휴대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분은 잘 모르시니까 그럼 해주세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아들분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들분이 어머니가 전화 통화하시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택배기사인데 개인정보 확인해준다고 한다고 하시니까 아들분이 바로 그거 사기예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즉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분은 그제서야 내가 속을 뻔했구나 하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만약 아들분이 그때 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분이 어머니에게 권한 게 있어요. 바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라는 거였어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며칠 뒤에 은행에 가서 그 서비스를 신청하셨어요. 절차도 간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분증만 가져가서 신청서에 서명하면 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신청하신 게 맞나요? 라고 하더래요. 그분은 깜짝 놀라셨죠. 본인은 대출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은행에서는 안심차단 서비스 때문에 자동으로 막혔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만약 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들에게 고마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분은 이상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은행 차단 서비스 꼭 신청하라고 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 덕분에 여러 이웃분들이 그 서비스를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가 바로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창구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심스러운 전화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낯선 번호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 절대 그대로 믿지 마시고 가족이나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휴대폰에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5가지 내용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들어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는 분명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 혜택들을 함께 챙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소득 변동에 따라 줄어들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문제없어요. 집을 팔거나 예금을 정리하실 때는 꼭 미리 확인해 보세요. 셋째,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목적이라면 증거만 남기면 괜찮아요. 송금할 때 메모 한 줄만 남겨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지원금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을 들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보이스피싱은 은행 차단 서비스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에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가족이나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그에 맞는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고 지켜야 할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